왜 혈통하지 못할까? 두려움과 불확실, 신뢰는 서서히 무너질 수가 있다. 신뢰 게임을 자주 되풀이하면 내가 방심해서 몇몇 전략 모드를 후락한다. 즉 상대를 일단 평가하면 더 이상 에너지가 많이 드는 마음 이론을 돌리지 않고 그냥 신뢰를 해버리는 것이다. 신뢰가 효율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리하여 시간이 흐르면서 베네 측 전전두 피질의 활동을 줄이거나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할 수가 있다. 상대가 믿을 만한 것을 계속 캐묻지 않고 상대와 편안하게 함께 할 수 있다. 반면에 사회적인 두려움이 큰 사람은 전전두 피질이 신뢰 게임을 반복해도 계속 활성화된다. 마치 시종일관 내가 너를 신뢰할 수 있을까? 지금은 어떨까? 여전히 된다고? 확실해? 라고 묻는 것처럼 말이다. 감정 중추의 과잉 활동이 전전두 피질로 하여금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듯하다. 이때 옥시토신을 현도체에 적용시켜서 전전두 피질에 영향을 줬더니 신뢰가 강화, 신뢰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보상 중추에서 신뢰로 인한 쾌감은 경험에서 기대로 옮아간다. 좋을 거야 하는 의미에서 말이다. 다가올 것에 대한 기대는 기분을 참 좋게 만든다. 상대에 대해서 한번 생긴 이미지는 별다른 검증 없이 아무개는 믿을만해 라는 생각으로 끝이다. 상대는 딱히 증명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그렇게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예상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상이 빗나가면 신뢰는 깨진다. 내는 느슨하게 뻔해 잘 될 거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판이었음을 알리는 신호가 들어오면 모든 영역에 비상이 걸린다. 베네칙 전전두 피질, 위마고랑 상전두구, 측두 정력, 마음 이론을 담당하는 모든 영역은 이제 개선하기 시작한다. 뭐지? 착오가 있었나? 얼마나 큰 실수였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러면 감정적인 것, 특히 부정적인 것, 아픔, 집단 떠돌림, 불공정, 제한 등 살펴볼 때에 활성화되는 암내섬. 암내섬은 신체적인 표지를 만든다. 정말 멍청해서 꼭 기억해둬 라고 쓰인 포스트잇이라고 할 수 있다. 암내섬은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모든 경험에 이런 표지를 붙인다. 학습에서 실수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메커니즘, 즉 신체적인 표지, 부정적인 감정, 인지적인 통제 등이 여기서도 개입한다. 수다를 떨다가 신이 나서 상대에게 너무 많은 정보를 흘리기 직전에도 이런 메커니즘이 끼어든다. 그러면 당신은 마치 혀를 깨문 듯이 말을 멈춘다. 상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상대를 신뢰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애써서 베네 측 전전두 피지를 힘들게 하지 않고 곧장 신뢰를 거부해버리는 경우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상대가 어떻게 행동할지 굳이 생각하지 않고 대략적으로 위험을 평가하고 판단해버린다. 텔레마이크에 전화를 받았을 때도 그렇다. 우리는 다양한 선택지를 생각하지 않고 됐습니다 라고 말해버린다. 그린피스 같은 환경단체가 전화를 걸어와도 그렇게 한다. 평소 텔레마케팅 그린피스에 대해서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해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공연히 마음 이론을 개입시키지 않고 단순하게 해결해버린다. 이런 경우에 옥시토신을 주입해도 별 효과는 없다. 옥시토신도 상대와 실제로 마주보는 상황에서만 신뢰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고민은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나 이루어지지, 앞서 예로 든 텔레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신뢰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생각하지도 않는 것이다. 이미 선입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내는 공연히 마음 이론을 동원해서 신뢰할 것인지 말 것인지 생각하지 않는다. 누군가를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 그저 그런 사람 혹은 나쁜 사람을 소개받은 경우에도 상대의 구체적인 행동과 상관없이 선입견이 우리의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태도는 뇌에서도 고스란히 관찰된다. 그래서 상대에 대한 선입견이 있으면 기대 조성과 행동평가를 담당하는 꼬리핵은 활성화되지 않는다. 더 배울 게 뭐란 말인가? 이런 길은 양방향으로 작동하여서 거꾸로 신뢰 게임에서 누군가가 실망시키면 꼬리핵은 예측이 빗나갔음을 신호한다.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곧장 말이다. 하지만
상대에 대한 긍정적인 평편이 존재하는 경우에 학습 메커니즘은 한동안 작동되지 않는다. 한번 내려진 판단은 다음에도 적용이 된다. 어느 게이머가 신뢰를 깨뜨리면 다른 게이머도 쉽사리 신뢰하지 못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메커니즘은 반대 방향으로 상당히 약하게 작동한다. 어느 게이머가 굉장히 믿음직하게 행동했다고 해서 그로 인해서 다른 게이머까지 신뢰하지는 못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누군가가 상당히 인색하게 군 경우에 우리는 그와 상관없는 사람에게도 너그럽지 않은 태도를 취하게 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너그러운 보다도 인색함을 더 민감하게 접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사회적인 선호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렇듯이 여러 요인을 통해서 상당히 흔들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협동은 아예 선택지에 없었기 때문에 좌절될 수도 있고 상대를 믿기 힘든 사람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좌절될 수도 있다. 때로는 합당한 근거에서 때로는 이런 경험 때문에 좌절될 수도 있다. 어떤 쪽을 택하든 그 선택은 물결을 유발할 잠재력이 있다. 모두가 규칙을 지키면 또 개인도 지키기 쉽고 모두가 속임수를 쓰면 개인도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고 건너면은 나머지 모두는 우리도 가야 할까 하고 생각하게 된다. 이것은 다시 강화 학습과 관계가 있다. 이처럼 규칙을 무시하는 행동은 쉽게 확산될 수 있다. 협동사회에서는 그런 행동이 눈에 가시 같지만은 무임승차자가 어느 정도 용인을 줄 수가 있다. 하지만 무임승차자가 너무 많아지면 협동이 무너질 수가 있다. 대중교통을 생각해보자. 많은 사람이 제값을 지불하고 기차에 탈수록 모두에게 더 좋다. 그렇지. 철도에서는 표를 확인하는 승무원을 고용하지 않아도 되니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승객을 그만큼 저렴해진 가격으로 기차를 탈 수 있다. 또한 기차 안에서 표 좀 보여주세요 하는 식으로 숙면을 방해받지 않을 수도 있다. 기차표가 아주 저렴해진다면 당신은 비록 제값을 내고 승차했더라도 무임 승객을 못 본 척 넘어갈 수가 있다. 하지만 무임 승객이 점점 늘어나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함부르크에서 베를린까지 비싼 요금을 지불한 당신을 바보 취급하는 분위기가 연출된다면 다음번에는 당신도 표를 사지 않을 것이다. 기차를 아예 타지 않을지도 모른다. 결과는 똑같아. 철도에서는 점점 더 많은 승무원을 고용하게 되고 기차표는 더 비싸진다. 그러면 기차를 타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기차표는 더욱더 비싸진다.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다. 재미있게도 이런 상황은 무임승차자에게 가장 안 좋다. 전에는 놀고 먹는 세상에 살았으니 말이다. 비단 무임승차자만이 협동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협동하지 않는 동기가 무임승차자처럼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이익을 보려는 것 때문도 아니다. 모두 비슷한 바람을 가졌어도 협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런 상황이라면 의견을 조율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령 사슴 사냥을 예를 들어보자. 생각은 단순하다. 당신이 원시사회의 일원으로서 아침에 일어나서 사냥하려고 한다고 하자. 문제는 무엇을 사냥할 것이냐다. 당신이 이웃이 와주기를 바라면서 사슴이 풀을 뜯는 것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웃과 함께 사슴을 잡아서 나눠 가지면 좋을 것이다. 하지만 지나가는 길에 토끼 한 마리가 보인다. 토끼라면 혼자서도 쉽게 사냥할 수 있다. 사슴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은 이웃이 오지 않아서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는 일은 최소한 면할 수가 있다. 만약 당신이 토끼를 잡아서 집으로 돌아가면 아내는 눈을 흘길 것이다. 자, 어떻게 할까? 협동하면 당신과 이웃 모두에게 좋다. 이웃과 함께 사슴을 사냥하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논리라면 모두 협동할 수밖에 없을 듯한데 놀랍게도 그렇지가 않다. 경제학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협동하지 않는 이유를 궁금해했다. 왜 그럴까? 무엇이 방해하는 것일까? 문제는 두려움이다. 많은 사람은 리스크가 두려워서 신뢰하는 것을 망설인다. 때문에 안전한 토끼를 선택한다. 신뢰 게임과 달리 이번 경우에는 협력하기만 하면 상대도 이익을 보게 되어 있다. 그러니 이 문제에서는 상대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보다도 협력하지 않았다는 점이 협력을 막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리스크를 얼마나 감수할지는 성격에 따라서 달라진다. 현실 세계에는 우리가 가령 노동자원 같은 데서 그런 문제에 봉착한다. 모두 파업하면 모두가 임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상당수가 출근해버리면 파업은 효과가 없고 결국 리스크를 무릅쓴 사람들은 아무것도 손에 쥘 수가 없게 된다. 기후 변화에서도 마찬가지다. 모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
모두가 유익을 얻지만은 몇 개국만 실행하면 그 나라만 대래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회원이 서로를 신뢰하는 국제연합이나 협정, 노동자업 같은 것이 필요하다. 가상의 사슴사냥 게임은 낯선 사람이 아닌 친구들에게 하면은 협력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 협력 행동을 도모하기 위해서 각자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을 키울 수도 있을 것이다. 이익의 크기에서 토끼와 사슴은 많은 차이가 없지만은 토끼가 매몰들어가면 사정이 다르다. 협력할 경우에 훨씬 더 많은 이윤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협력이 때로 좌절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공동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삶은 때로 신뢰 게임처럼 그렇게 일목요연하지가 않다. 원시사회의 사슴사냥을 오늘날 상황으로 바꿔서 생각해보자. 늘 만원인 버스의 마지막 남은 한 좌석을 누가 차지할까? 회사의 상급 자리에 공석이 하나 생겼는데 후보들이 다들 비슷비슷한 실력이라면 누가 지원할까? 이러한 상황에서는 친구보다도 낯선 사람과 타협하는 게 덜 힘들다. 그런 내 친구야. 그러니까 내게 양보하겠지? 아니 혹은 그도 나처럼 생각할까? 친구라면 마지막에 서로 양보하겠다고 애쓰는 상황이 빚어진다. 자네가 먼저, 아니 자네가 먼저.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아무도 지원하지 않아. 외부인이 그 자리를 그렇지. 차지하게 되며 이제 당신들은 새로운 상사에게 불만이 생긴다. 서로 조율하지 못해서 협동에 실패한 것이다. 앞서 설명한 사슴 사냥과 같은 경우에는 협동이 훨씬 수월하다. 빠르게 반응하고 자신의 원칙만 지키면 더 많은 이윤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많은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한다면 모두가 협력으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자. 정말 나름대로 상상력이 아주 깊고 참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책을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것은 많은 연구와 실력과 책을 독서가 되어졌는 저자인 것 같습니다. 공정성은 좋아. 돈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은 때로 힘들다. 공평하면 상대성과 절대성이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와 1시간 정도를 함께 일한 뒤에 10만 원을 받아서 나눠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보자. 상대방은 당신의 결정에 끼어들 수가 없다. 당신이 주는 대로 받아야 한다. 이때 액수가 크면 실험 대상자는 자기가 조금 더 갖는 경향을 보였다. 자기 몫으로 6만 원을 챙겨도 상대방에게 4만 원이 들어가니까 말이다. 1시간 일하고 4만 원을 받으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상황은 상대적으로 불공평하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보면 공평하다. 임금으로 4만 원이면 되니까. 반면에 4만 원을 받았는데 당신이 3만 원을 챙긴다면 상대는 1만 원밖에 갖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당신이 생각해도 비일하다. 그래서 당신은 아마 2만 원씩 똑같이 나눌 것이다. 첫 번째 상황이 두 번째보다도 불공정해지기가 훨씬 쉬운 것이다. 입장이 서로 다르면 공평함에 대한 논쟁은 합의점에 이르기가 힘들다. 실제로 우리는 상대가 받는 액수에 대해서 감정적인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다. 손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손해를 보면 불쾌하지만 다른 사람이 더 많은 손해를 봤다는 사실을 알면 북측 선조체는 마치 우리가 이득을 본 것처럼 반응한다. 이런 반응 형식은 개인적인 선호에 따라서 달라진다. 가령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내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비용 편익 함수라고 말한다. 이런 개인적인 선호는 주어진 돈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내게 가장 좋은가? 거기서 타인의 몫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가를 결정한다.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으니 예를 들어서 보라고 알겠다. 당신은 다음 상황에서 어느 편이 좋은가? 당신이 8만 원을 모두 갖는 것, 당신은 8만 원을 갖고 상대는 2만 원을 받는 것, 당신은 7만 원을 갖고 상대는 1만 원을 받는 것, 아니면 둘 다 모두 4만 원씩 갖는 것. 이는 비용 편익 함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가령 사회적인 선호가 없는 사람은 내가 8만 원을 받으면 다른 사람이 얼마나 가져도 상관없어라고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상대방도 받아야 하지, 하지만 나보다 적게 받아야 돼 라고 판단할 것이다. 상대가 이득을 취하게끔 배려한다면 사회적인 선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80대 20으로 나눌 수가 있고 40대 40으로 나눌 수도 있다. 보통 남자는 전조처럼 여자는 후자처럼 하는 경향이 있다.
협동을 어떻게 느끼느냐도 사회적인 선호에 따라서 달라진다. 타인의 이익을 기뻐하는 사람은 기꺼이 협동하고 협동할 때 쾌락 정서도 활성화된다. 반면에 상대보다 더 많이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은 상대를 속일 때에 즐거워할 것이다. 다행히 이런 실험에서 대부분의 실험 대상자들은 어느 정도 사회적인 선호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즉 사회 전체의 시스템을 의무시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이야기다. 다만 상식가들에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도 개중에 있다는 것만 참작하면 된다. 사이코패스도 이런 관점에서 다른 사람과 구별이 된다. 보통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는 데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사이코패스는 그런 행동에 크게 에너지가 들지 않는 듯하다. 직장 수뇌부에 사이코패스 비스름한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몇몇 연구 결과도 이런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진화 사회는 협동이 성공 전략이었는데 오늘날 노동 세계에서는 타인을 밟고 올라가는 전략이 통한다는 점은 흥미롭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협동의 실험 결과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할까? 우리는 변할 수 있을까? 변할 수 있을까? 가장 협동적인 세계 실험 결과 연구진의 실험에서 어떤 틀을 만들고 어떤 규칙을 내세우느냐에 따라서 실험 대상자들끼리 신뢰하거나 협력하는 정도가 달라졌다. 규칙에 따라서 신뢰가 형성될 수도 있고 반대로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실생활에 적용해보면 사회 구성원이 서로 협력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이 여러 번 만나게끔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게임을 반복할수록 실험 대상자들끼리 협력할 확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이는 놀라운 결과가 아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시그널 효과라는 것으로 두 사람이 동시에 행동할 것인가. 성공하는 동시에 게임 모투는 자신이 상대에게 몇 퍼센트를 돌려줄 것인지 체크하는 것이 아니면 내가 먼저 너를 믿고 성공할 테니 너는 내게 얼마를 돌려줄지를 생각해 봐 식으로 나갈 것인가에 따라서 실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어떤 실험 대상자는 내가 널 믿어 자 이제 어떻게 할래? 라는 식의 신호를 보낼 때에 기분 좋은 반응을 보이는 반면에 어떤 실험 대상자는 상대를 무턱대고 믿었다가 손해볼까봐 불안해한다. 그래서 동시에 행동하는 것을 좋아한다. 닥치고같이 뛰어내려 하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실험 대상자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쪽을 더 선호한다. 독재자의 게임에서는 보통 돈을 받는 사람은 발언권이 없지만 그에게 발언권을 주면은 나누는 기쁨이 굉장히 커진다. 여기에 둘이 협상하게끔 하면 기쁨은 더욱더 커진다. 최악의 상황은 돈을 사람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때다. 그는 친절한 목소리로 매우 적은 금액을 제시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10중 8구 변명의 메시지가 들어있다. 그러므로 교환을 성사시키고 싶다면 쌍방 간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함을 명심하라. 타인을 신뢰할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좋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다음 원칙을 참고하자. 1979년 여러 수학자, 경제학자 등 지식인들은 딜레마에 빠진 게이머들이 많은 이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도덕적인 원칙 같은 것도 무시하고 말이다. 그랬더니 학자들이 제안한 알고리즘은 친사회적인 것도 있고 뒤통수를 치는 섞인 것도 있었다. 개발자들이 자기 성향을 보여줬다고 할까? 아무튼 여러 컴퓨터가 다양한 알고리즘을 비교한 결과 다음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라. 복잡한 전략은 장기적으로 잘 먹히지 않는다. 교활한 설책은 절대 바람직한 전략이 될 수가 없다. 상대방을 속이려 드는 것은 장기적으로 별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똑같이 해줘라 협력의 영역에서 네가 한 대로 나도 한다라는 전략보다 좋은 것이 없다. 이것은 내관의 원칙과도 통한다. 용서해줘라. 누군가 처음 실수한 다음에 다시 잘해보려고 애쓰거든 상대에게 한 번 정도는 기회를 주어라. 그 편이 그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레드카드 원칙이다. 상대의 두 번째 젊은 내지 두 번째 협력의 비위로서 반응하는 것인데 대단히 성공적인 전략이다. 절대로 먼저 속이지 마라. 상대가 지금까지 협력적이었다면 기뻐하라. 그것을 즐기면서 마틴이나 한잔 하라. 신뢰관계가 그러자면 어떤 후유증이 있을지 모른다. 비열한 전략이 장기적으로 통하지 않는다는 결과는 어쨌든 기분이 좋다. 그러니 다음번에 누군가가 굉장히 비열하게 당신을 가로막는다면 이를 생각하라.
결국 악하는 서로를 파괴하고 협력하는 사람은 이긴다는 것을 한번 신뢰가 깨지면 과잉 보상을 통해서 회복하고자 애를 쓸 수 있다. 하지만 관계를 회복하려면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깨어진 약속을 다시 잡고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다 해도 한번 깨어진 신뢰는 결코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한번 거짓말을 하면 믿음을 회복하기 힘들다는 점을 명심하라. 지금까지 살펴본 이야기를 정리해보자. 인간은 협력하는 경향을 타고났다. 인간은 규칙을 이해하고 협력의 가능성을 활용하여 거기에서 즐거움을 느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에서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이나 앞서 말했듯이 공정성은 이런 두려움이나 익숙한 패턴 등으로 인해서 서로 조율하기 어렵고 드물지만 상대가 이용하려 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회협력 시스템은 대체적으로 잘 돌아간다. 그리하여 200만 년 이상의 진화적인 전통에 서 있는 우리는 해변에서 썬 베드에 수건이 깔려 있으면 그 베드에 이임자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뒤에 예기치 않게 썬 베드를 두고 다른 비서객과 3시간 동안 말씨름이 벌어진다고 해도 이 역시 사회적인 규칙을 방어하고자 합니다. 힘을 합해 크고 힘이 센 동물을 사냥해야 하는 사회에서 사회적 규칙을 지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동료가 도망가 버려서 갑자기 혼자 메모들을 대한다면 얼마나 황당하겠는가. 그러므로 문명이 유지되려면 규칙이 지켜져야 한다. 문제는 어떻게 모든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